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22 오늘 2025년 4월 23일 두 번째 시간 12시입니다. 지금 저는 밥을 먹고 빨래를 개고 빨래를 널고 뭐 그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밥 잘 먹었고요. 정견이도 밥을 잘 먹었고 정견이가 또 밑에서 빤히 쳐다보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옳지. 아빠하고 책 읽자. 옳자. 아이고 우리 정견이가 그냥 인물 났어요. 어? 이제 목에 이 씌우는 거를 목에 넥가드 칼을 벗겨줬는데요. 딱지가 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다. 네, 그래서 벗겨줬으니 여기 인물이 삽니다. 살아요. 정견아 저기 봐라. 인물이 산다 이놈. 인물이 산다. 인물이 산다. 자, 예, 이번 시간은 아이고 미디어 부부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 저는 정기현이를 데리고 시내 동물병원 갔다 오고 우체국에 좀 볼 일도 있고 해서 시내 볼일을 좀 보고 올 생각입니다. 오늘 일 안 하니까 좋네요. 게으름 중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뭐 쉬어도 뭐 제가 오늘 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 되죠. 공부 그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었고요. 이번 시간은 길 잃은 뱃사람 이라는 챕터입니다. 제목이 길 잃은 뱃사람. 꽤 깁니다. 예. 자,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뱃사람. 자, 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써서 발표한 뒤 나는 엘코논 골드버그 박사와 공동으로 이 환자를 신경학적으로 좀 더 체계를 세워서 연구해 보기로 했다. 골드버그 박사는 루리아의 제자이며 기억의 신경 심리학의 러시아판을 엮었다. 우리가 실시한 연구의 일부는 이미 중간 보고의 형태로 골드버그 박사가 학회에 발표하였다. 모든 연구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 간행될 예정이다. 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좀 학술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약간 좀 더 문학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 문학적인 형식일 것 같았는데, 근데 뭐 문학의 요소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용입니다. 기억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려 봐야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억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네, 그렇죠. 우리의 통일성과 이성과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로 열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기억 상실 뿐이다. 그것만이
내 삶을 모두 지워버릴 수 있다.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로 닫고 루이스 부뉴엘. 네,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예. 그 박문호 박사 강의에서 들은 건데 듣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기억이에서 모든 게 비롯돼요. 창조성 아니면 판단력, 이런 우리 사고방식의 모든 근간은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하는 게 글쎄요, 잘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억을 또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북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이 방송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들도 읽어주고 하면 저도 보람을 좀 느끼고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책을 읽으니까, 소리내면서 읽으니까 좀 더 공부의 질이 확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억도 더 잘 되고, 그래서 눈이 좀 피로해지는 거 빼고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제 목소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제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목소리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 분유엘의 회고록에 있는 비참하면서도 가슴 섬뜩한 이 말은 몇 개의 근본적인 문제, 즉 임상적, 실제적, 실존적,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기억의 대부분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 자신이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삶, 가로 열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가로 닫고 어떤 세계, 어떤 자아가 남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딱 들어맞는 예로 내가 전에 맡았던 환자 하나가 금방 머릿속에 떠올랐다. 매력적인 데다가 머리도 좋았지만 기억 상실증 증세가 있는 지미 지라는 사람이었다. 뉴욕시 근처에 있는 우리 요양병원으로 그가 이송된 것은 1975년 초였는데, 전에 그를 담당했던 의사가 보낸 진료 기록에는 가망성 없음, 치매, 창란, 전체성 장애 증상 보임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쓰여 있었다. 외견상 지미의 모습은 단정했으며 머리는 희끗하게 세웠고 숱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준수해 보였다. 나이는 49세였고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활발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날씨 한번 좋은데요. 의자에 앉아도 될까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는 부침성이 있었고 막힘없이 말도 잘했고 무엇을 물어도 척척 대답했다.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밝혔고 또 그가 태어난 코네티컷주의 작은 마을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말로 설명하면서 지도까지 그려서 보여주었다. 부모가 살던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고 집 전화번호까지 기억했다. 학교나 학창시절의 일, 그 당시의 친구에 관한 일, 그리고 자신이 수학과 과학을 특히 좋아했었다는 것 등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해군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을 말할 때에는 아주 신바람이 났다. 그가 해군에 입대한 것은 1943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7세 때였다. 원래 이공계열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금세 익숙해졌고 텍사스로 속성 코스로
텍사스에서 속성 코스로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잠수함의 부통신사가 되었다. 승선했던 잠수함의 이름도 모두 외웠고 여러 가지 임무나 배속되었던 장소, 동료 승무원 중에서 친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모두 기억했다. 모르스 전신부호도 기억했다. 또 하면서 지금도 거침없이 쳐낼 수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즐겁고 보람있던 젊은 시절의 일을 그는 아주 극명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감있게 기억해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회상은 거기서 딱 멈추고 말았다. 똑똑하게 기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시절과 군대에 복무했던 시절, 전쟁이 끝날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모저모 생각했던 일 등등. 해군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말뚝을 박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에 복무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형은 경영학과에 다니면서 오레곤주 출신의 대단한 미인과 약혼까지 했다. 옛날 일을 다시 되살려 기억하면서 지민은 매우 행복해했다.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 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이야기가 학교 시절에서 해군 시절로 넘어가면서 시제가 변한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과거형으로 말했는데 지금은 현재형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과거의 일을 소설에서처럼 일부러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가로 열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가로 닫고 과거의 직접 경험을 아무런 꾸밈도 없이 현재형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순간 나는 짙은 의욕을 느꼈다. 선생님, 그것이 몇 년도의 일이죠? 당혹감을 애써 감추며 그에게 물었다. 1945년도의 일이죠. 왜요? 뭐 잘못됐습니까? 그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루스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지미, 너 지금 몇 살이지? 나는 반말로 불쑥 물었다. 무슨 까닭인지 그는 머뭇거렸다. 자신의 나이를 가늠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19살 일걸요? 이번 생일에 20살이 되니까요.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를 눈앞에 두고 나는 애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미가 지금까지 그때 일을 기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 방법은 더할 나위 없이 잔혹했고 지금까지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이다. 무슨 구세청에서 우편이 왔는데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정경이 앉아. 그래요. 좀 심했네요. 자, 나는 그에게 거울을 들이밀며 말했다. 자, 그럼 이걸 좀 봐. 거울에 뭐가 보이지? 거울에 비친 모습이 19살의 젊은 얼굴인가?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자의 팔걸이를 꽉 잡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야? 꿈일 거야? 아니면 내 머리가 잘못된 것일까? 혹시 선생님이 날 골탕 먹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낭패감을 느낀 나머지 미친 듯이 외쳤다. 괜찮아, 지미. 뭔가 좀 잘못된 것뿐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봐. 나는 그를 창가로 데리고 갔다. 날씨가 정말 좋지? 아이들이 야구하는 게 보이지? 그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돌았고 약간의 미소도 지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못할 짓을 하게 만든 그 꺼림직한 거울을 집어들고는 방을 살짝 빠져나왔다. 음. 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예. 2분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지민은 아까처럼 그대로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을 알고 그가 몸을 돌렸다. 얼굴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침이죠? 자,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여기 이 의자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거네요. 그 영화 메멘토. 아,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던가. 메멘토 그 영화에서는 그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막 자기 몸에다 문신으로 자기 몸에다 써놓고 막 이러죠. 시원시원하고 꺼리낌 없는 얼굴에는 내가 조금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듯한 표정은 전혀 없었다.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전에 한번 만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았다. 아니요, 없는데요. 선생님처럼 멋있는 수염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잊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의사라는 것을 아셨죠? 말씀하시는 투가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맞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는 이곳의 신경과 의사입니다. 신경과 의사? 아니, 그럼 내가 신경이 이상하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는 곳이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그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대가 많고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 걸수로 봐서 뭐랄까 병원 같기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병원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을까요? 노인들이나 드나드는 이런 곳에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요. 나는 건강한 편이고 어느 한 군데 나쁜 데도 없는데 숫소처럼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일거리를 찾으러 온 걸까? 점점점. 일거리? 어떤 일이지? 점점점.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이 고개를 젓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고 점점점. 알겠어요. 여기서 일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선생님, 내가 환자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환자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야, 이거 미칠 노릇이네.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냥 저하고 농담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군요. 정말 모르십니까? 선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어린 시절 코네티컷에서 성장했고 그 후에 잠수함 부통 신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잖아요. 형님이 오레곤주 출신의 여자와 약혼했다는 얘기도 들려주었고요. 아이고 잘도 하시네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도 난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혹시 내 경력서를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아요. 내가 얘기해 드리죠. 어떤 남자가 의사에게 와서 기억을 깜빡깜빡 잘 잊어먹어서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떤 기억을 깜빡깜빡 잘 잊지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뭘 말입니까? 뭘 깜빡깜빡 잊는단 말입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맞아. 내 문제도 바로 그래요. 나도 가끔 그런 짓을 해요. 나도 가끔 잊어버리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이에요. 하지만 옛날 일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선생님을 좀 더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다 검사하세요. 지능 검사를 한 결과 그의 지능은 대단히 뛰어났다. 머리 회전도 빨랐고 관찰력도 뛰어났으며 논리적이었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간단하게 풀었다. 그러나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나갔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는 그것을 푸는 도중에 자기가 뭘 하는지 잊어버렸다. 다음에는 체커는 가로 열고 바닥판 모양의 판에서 하는 게임의 일종 가로 닫고 체커를 시켜보았다. 기민했고 실력이 대단했다. 교묘했고 공격적이었다. 나 정도는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체스의 경우에는 달랐다. 한 판을 두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의 기억력을 검사한 결과 특이하게도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몇 초 후에는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시계와 넥타이 그리고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보자기를 씌운 다음 그에게 그 밑에 있는 물건을 외우두라고 했다. 그리고 1분 정도 다른 말을 하다가 밑에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그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질 못했다. 외워두라는 말조차 잊고 말았다. 나는 한 번 더 같은 검사를 해보았다. 이번에는 그에게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종이에 써 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보자기 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역시 그는 기억하지를 못했다. 그때 그가 써놓은 것을 보여주었더니 그는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가 그것을 썼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적힌 글자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필적이라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까 자기가 그것을 썼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떠올리는 눈치였다. 야, 때때로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도 있었다. 희미한 메아리라든가 처음이 아니라는 의식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나와 틱택톡을 둔 지 5분 정도 후에 조금 전에 어떤 의사와 틱택톡을 두었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조금 전이 몇 분을 말하는지 몇 개월을 말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는 잠자코 생각하면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쾌활한 얼굴이 되었다. 쾌활함과 싸늘한 무관심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 그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시간관념이 없는 것도 특징이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고 넌지시 물으며 순간적으로 그는 슬쩍 엿볼 달력을 찾느라 여기저기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책상 위에 있던 달력을 숨기고 난 뒤였다. 그러면 그는 창밖으로 눈을 던지며 날짜를 세어보려고 애쓰곤 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을 머릿속에 새겨둘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억을 새겨두는 기능이 약해서 기억이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의 기억력은 고작 1분 정도에 머물렀다. 뭔가 강한 자극을 주어서 그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경우에는 1분도 안 되어 기억에 새겨두었던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반면에 지성이나 지각 능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 더 바랄 나위 없이 뛰어나기까지 했다. 지미의 과학적 지식은 우수한 이과계열 고등학교 졸업생 못지않았다. 산술적 계산 능력은 대다수도 마찬가지였다. 산술적 계산 능력은 가로 열고 대다수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더 뛰어났다. 단지 순간적으로 풀어나가는 계산의 경우에만 그랬고 많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접하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문제마저 잊어버렸다. 원소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서로 비교하거나 주기율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라늄 이오의 원소는 쓰지 못했다.
그게 다입니까? 나는 그가 써놓은 주기율표를 보고 물었다. 전부예요. 최신 과학에 바탕을 두고 쓴 겁니다. 우라늄 다음에 또 원소가 있을 텐데요. 농담이시겠죠. 원소는 모두 92가지뿐인걸요. 우라늄이 맨 마지막이에요. 나는 잠깐 멈춘 후 책상 위에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지를 휙휙 넘기며 물었다. 행성들 그리고 거기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대답했다. 행성의 이름과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는지, 태양에서의 거리, 질량, 여러 가지 성질, 그리고 중력의 크기 등등. 이건 뭐죠? 나는 잡지 한쪽 면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달인데요. 틀렸습니다. 이것은 달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사진기를 갖고 달에 가야 한다는 얘긴데. 당연하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군의 연기력을 지닌 배우가 아니면 아예 느끼지도 못할 놀라움을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사기꾼이라면 모를까. 나는 그때까지 그의 대답을 통해 그가 아직도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가 하는 말,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천진난만하게 놀라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때 한다라는 모습은 확실히 1940년대의 지성을 가진 젊은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난 30년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측이나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다. 나는 노트에 적어두었다. 그의 기억이 1945년을 경계로 뒷부분이 싹둑 잘라져 나간 것은 명백하다. 내가 보여준 것, 내가 해준 이야기는 그에게는 정말 진정한 놀라움이었다.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어떤 지적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그는 지미가 보여준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잡지에 또 한 장의 사진이 있길래 나는 그것을 내밀었다. 그가 말했다. 항공모함이군요. 정말 현대적으로 잘도 만들었네.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네요. 그 항공모함의 이름은요? 그는 사진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얼굴에 동요가 일렁거렸다. 니미츠호. 뭐가 잘못됐습니까? 환장할 노릇이군. 항공모함 이름은 다 알지만 니미츠란 이름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니미츠라는 제독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이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란 말입니다. 그는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하더니 잡지를 내팽개쳤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약간은 안절부절하며 불안한 모습이었다. 아까부터 그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뜻밖의 일들이 계속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내용이 눈앞에 줄줄이 펼쳐졌으니 피곤을 느낄 만도 했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또다시 창가 쪽으로 걸어가서 햇살이 내리쬐는 야구장의 내야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사라졌다. 그는 니미츠 호나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를 피곤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래에서 펼쳐지는 야구 시합에 정신을 쏟기 시작했다. 그때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그는 입맛을 다시면서 아, 점심시간이구나 하고 한마디 하면서 빙긋 웃더니 총총히 사라졌다. 혼자 남게 된 나는 가슴이 재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묘한 일이 있을까? 그 인생이 망각의 세계에서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나는 다시 노트에 적었다. 그는 순간 속의 존재이다. 말하자면 망각이나 공백이라는 우물에 갇혀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게 과거가 없다면 미래 또한 없다. 끊임없이 변동할 뿐 아무 의미도 없는 순간순간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좀 더 무미건조하게 다음과 같이 썼다. 그 밖의 점에서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지금까지 받은 인상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아마 코르사코프 증후군, 알코올로 인해 일어난 유두체 변성이라고 여겨진다. 노트에는 사실과 감상이 하나로 얽힌 여러 문장들이 뒤범벅되었다. 긴 문장이 있는가 하면 조목조목 적어놓은 요점만 있기도 했다. 그에게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간순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가엾은 남자가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 등의 문제를 여러모로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이처럼 기억이 끊겨서 연속성을 잃어버린 존재를 과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존재죠. 존재인데 좀 불쌍한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질문이 과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존재가 맞고요. 네. 나는 이때도 그리고 나중에 노트에 적은 내용 속에서도 이 잃어버린 영혼 가로 열고 이 말은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가로 닫고에 대해서 생각을 거듭했다. 어떻게 하면 연속성을 그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뿌리를 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뿌리가 없는 인간이었다. 아니, 먼 과거의 일에만 뿌리가 남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뿌리를 연결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그가 뿌리를 연결하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대관절 연속성이 없는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흉은 이렇게 말했다. 감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수한 잡다한 감각의 집접 혹은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러한 감각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차례차례 계승되고 움직이고 변하며 흘러간다. 어떤 의미에서 지미는 슈미 말한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슈미 지미를 만났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미에게 흥미를 느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신의 견해를 실증해주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미 산산이 부서져서 일관성이 없는 유동과 변화의 존재로 탈바꿈해버린 얘가 바로 짐이었다. 기존의 의학 관련 문헌을 찾아보던 중에 실마리 혹은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발견했다. 주로 러시아의 문헌에 많이 있었다. 그중 오래된 것은 1887년에 나온 코르사코프의 독창적인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기억상실의 병리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었고 여기에서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명칭도 생겨났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저작으로는 루리아의 기억의 신경 심리학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내가 처음 지미를 만난 1년 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코르사코프는 1887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최근에 일어난 일의 기억은 지독하게 혼란스럽다. 근래에 일어난 일부터 가장 먼저 잊어버리고 만다. 반면에 예전의 일은 별 문제 없이 기억할 수 있다. 환자의 지성이나 두뇌 기능, 능력 등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치매 같은 경우도 옛날 기억은 비교적 온전하게 기억한다고들 하죠.
최근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정균아, 너는 치매 안 걸릴 거지? 보자, 시켜. 다 나섰네. 잘했어. 잘했어. 코르샤코프의 관찰은 대단히 탁월하지만 양적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 후 약 1세기에 걸쳐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루리아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루리아는 탁월한 문장가다. 그는 과학을 시에 가깝게 표현했다. 그가 기억 상실에 관해 기록한 글을 읽노라면 그 어떤 비극도 흉내낼 수 없는 아픔이 읽는 이의 마음을 절절히 파고든다. 루리아는 이렇게 썼다. 이런 환자들은 자기가 받은 인상 전체를 종합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하나로 연결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하나 분리되고 고립되어서 아무런 맥락도 없는 잡다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인상의 상실은 가까운 일에서 좀 더 먼 과거 쪽으로 향한다. 또한 역방향으로 펼쳐지는 일조차 있으며 극심한 경우에는 그 파급이 아주 먼 옛날 일에까지 미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루리아의 환자들은 거의 모두가 뇌종양에 걸린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코르샤코프 증후군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 결국 종양이 넓게 퍼져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 속에는 단순한 코르샤코프 증후군의 병례는 하나도 다루지 않았다. 단순한 사례란 코르샤코프가 말한 바와 같이 뇌의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나 작지만 아주 중요한 부위인 유두체의 신경세포가 알코올 때문에 파괴된 경우를 말한다. 즉, 일부의 신경세포만 파괴된 경우이다. 따라서 루리아의 책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을 계속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처음에 나는 왜 지미의 기억이 1945년에서 딱 끊기고 말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상하게만 생각했다. 그 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 대단히 상징적인 해였다. 나는 노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엄청난 공백이 있다. 그때 혹은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메워야만 한다. 그의 형, 해군 아니면 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에 알아볼까? 그 당시에 지미가 어떤 심한 부상이라도 입었던 것일까?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일까?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일까? 전쟁 중이야말로 그의 절정기,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충실했던 기간이었고 그 후의 생활은 맥빠지는 나락의 나날이었을까? 그래서 주 표시가 있습니다. 선한전쟁 1985년 선한전쟁은 스터즈 터클이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한 것을 편집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생의 충실감을 맛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남녀, 특히 남자 전투원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들에게 전쟁이란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생생하고 충실한 의미를 가진 시기였다. 그에 비해 그 후의 시기는 빛바래고 활기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당시의 전투나 동지의 도덕적 확신과 열의를 다시 체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로의 몰입, 현재의 감정이나 기억에 대한 차디찬 열의 등은 지미의 기질적인 건방과는 전혀 다르다. 최근에 터클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은 1945년 이후에 말하자면 제자의 걸음을 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 환자 지미처럼 1945년에서 시간이 완전히 끊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의심이 되는 게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아까 알코올성 외상 뭐 증후군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코올 때문에 파괴된 경우 단순한 사례란 코르샤코프가 말한 바와 같이 뇌의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나 작지만 아주 중요한 부위인 유두체의 신경세포가 알코올 때문에 파괴된 경우를 말한다. 알코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군대 있을 때 제가 의무병이었습니다. 의무병이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가끔씩 대대 단위로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회식, 잔치 뭐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술에 정말 만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들어온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사병이었는데 1병인지 상병인지 그쯤 되는 사병이었어요.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저기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서 응급 수술을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도 그 병원 앞에서 뵙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 짐이라는 분도 그 젊었을 때 술로 인해서 뇌에 이상이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술이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확 들어가면 뇌를 파괴시킵니다. 굉장히 심하게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사고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고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다. 뇌에 심각한 장애는 없었다. 하지만 유두체에 미소한 위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군에서 보내온 답신에는 지미가 1965년까지 해군에 복무했으며 그 당시 대단히 유능한 군인이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어 벨류 병원에서도 아주 짤막한 기록을 보내왔다. 1971년까지의 기록이었다. 방위상실 증상이 두드러지며 알코올로 인한 뇌 증후군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음. 이 무렵에는 강경화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함. 그렇죠, 알코올이었을 거예요. 그 후 벨류 병원에서 나온 지민은 같은 마을에 있는 의료원에 들어갔다. 이름만 의료원일 뿐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1975년에 우리 의료원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처음 우리 의료원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굶주림에 시달린 볼썽사나운 몰골이었다. 우리는 그의 형이 있는 곳을 수소문했다.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고 오레곤주 출신의 아가씨와 약혼했다는 말을 지미에게서 들은 바 있었다. 확인 결과 그는 오레곤주 출신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둔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게다가 손자들까지 두고 있었다. 그는 이미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회계사였다. 우리는 그의 형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정중하지만 지극히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그 편지를 통해 특히 그 사이의 숨은 뜻을 알게 된 사실은 1943년 이후 두 사람이 거의 만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단 한 번의 교차점도 없이 각자의 길을 갔던 것이다. 그 이유는 거주지와 직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서로 기질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둘의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지민은 결코 한 곳에 엉덩이를 붙이고 꾸준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고, 낙천적인 성격인데다가 늘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모양이다. 형이 기억하기로 지민은 해군에 있을 때는 아주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1965년 제대한 다음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생활에 안정을 주던 구조이자 닷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없어지자 무기력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포금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1960년대 중반쯤, 특히 후반에 이르자 코르샤코프 형의 기억장애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민은 특유의 낙천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음은 더욱 심해졌다. 이것도 그 형이 들려준 이야기지만 그해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갑자기 지미의 머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하거나 정신착란 증상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벨류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다. 이듬해 1월에 흥분과 정신착란 상태는 약간 가라앉았으나 그 뒤부터 아주 기묘한 기억장애, 의사들 사이에서는 기억의 결함이라고 한다. 기억장애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형은 지미를 만나러 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년 만이었다. 지미는 형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지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처럼 늙어 보이는 당신이 내 형이라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형은 젊다고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알코올성 치매가 맞네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는 더욱더 미궁에 빠져들었다. 무슨 이유로 지민은 해군에 복무했던 마지막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그는 1970년대까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그때까지의 기억이 종합되지 않는 것일까? 당시 나는 그와 같은 환자에게는 역행성 건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역행성 건방. 나는 그 당시의 일을 노트에 이렇게 써놓았다. 이러한 기억상실증은 발작 흥분형일까 아니면 둔주곡형일까? 그도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서운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해도 될까? 결국 나는 그에게 정신분석의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정신분석의 보고는 아주 철저하고 세세했다. 그녀는 소듐 아미탈 검사를 해보았다. 만일 억압된 기억이 있으면 그것으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또 지미에게 체면술도 걸어보았다. 이것은 히스테리 기억 상실의 경우에는 기억을 되살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지미에게는 체면술도 효과가 없었다. 저항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기억 상실증의 정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이었다. 체면술사가 하는 말에 전혀 끌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심했다. 보스턴 퇴역군인병원의 기억상실증 병동 의사인 M. 호모노프 박사는 이것과 똑같은 자신의 경험을 피력한 바 있다. 나아가 박사의 견해로는 이러한 일은 코르샤코프 증후군 환자에게만 발견되며 히스테리 기억상실 환자와는 다르다고 한다.
히스테리성 결손도 아니고 결손을 위장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정의심 분석의는 기록했다. 그에게는 자신을 위장할 수단도 또 그렇게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다. 그에게 기억 결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치유는 힘들다. 그런데도 이상한 점은 결손이 먼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이 전혀 자신의 결손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불안도 호소하지 않으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로서는 이대로 방치하는 것 이상의 유용한 치료 방법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코르샤코프 증후군임에 틀림없었다. 정서라든가 그 외의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얽혀있지 않은 순수한 코르샤코프 증후군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루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의견을 구했다. 루리아는 답장에서 자신의 환자인 벨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적어 보내주었다. 벨은 기억상실증이 심했으며 과거 10년간의 기억이 지워져 버렸다. 왜 과거가 통째로 지워지지 않고 10년이라는 세월만 지워졌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루리아는 편지에서 말했다. 분유엘은 전 생애를 지우는 기억상실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미의 기억상실증은 이유야 어땠든 간에 어림잡아 1945년경부터 그 이후의 일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때로는 1945년보다 훨씬 후의 일을 기억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은 단편적이고 시간 순서도 엇갈려서 나타났다. 어떨 때는 신문 제목에 적힌 인공위성이라는 글자를 보고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페사피크 베이호를 탔을 때 인공위성 추격 임무를 맡은 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196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기억의 한 단면이었다. 그러나 기억의 연속성이 실제로 끊긴 것은 1940년대 중반 혹은 후반이었다. 그 이후의 기억이 있다 손치더라도 단편적인 것에 불과해서 맥락이 없었다. 이것은 1975년의 증례였는데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런 환자의 경우 이렇다 할 처방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루리아는 적어 보냈다.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기억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은 기억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 의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신경심리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 영역에서 당신은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그를 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조건으로 밀어볼 때 당신이라면 가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신이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원은 작지만 하나의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어서 내가 일하는 진료소나 요양시설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신경심리학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할 일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루리아에 따르면 그의 환자 쿠르는 보기 드물게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절망과 불가사의한 평정심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고 한다. 쿠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현재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를 기억해보라면 별 어려움 없이 기억하면서도 현재를 기억해보라면 전혀 안 돼요. 지금 검사하고 있는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군요. 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미의 경우에는 지미의 경우에도 쿠루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병원에 몇 개월씩이나 계속 다닌 쿠루처럼 지미도 친밀감을 느끼게 된 듯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의료원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서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식당이나 그의 방,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의료진 중 몇몇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혼동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 중에서 어떤 간호원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목소리나 발소리만으로도 금세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고교 시절의 동창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그녀를 시스터 가로 열고 의료원에서 간호사를 일컫는 말 영어로 수녀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가로 닫고 시스터라고 부르면 깜짝 놀라곤 했다.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와 놀랍다. 내가 수녀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치미는 우리가 운영하는 의료원에 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1975년 초부터 사람을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오레곤에서 온 자기 형만은 알아보았다. 그가 형을 만나는 장면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감동적이었다. 지미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그때뿐이었다. 그는 형을 사랑하고 있었고 만나자마자 바로 그가 누군지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형의 모습이 어째서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진짜 빨리 늙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형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서 얼굴이나 몸집이 젊었을 때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형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진실한 의미의 재회였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유일한 접촉점이었다. 그러나 그 재회도 역사, 즉 연속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지는 못했다. 다만 그의 형이나 두 사람이 만나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지미가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졌을 뿐이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지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사람인데다 두뇌 회전도 활발하고 지적이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정도로 기억상실증이 심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또 경험한 적도 없었다. 모든 것, 모든 경험, 모든 사건을 완전히 지우고 마는 블랙홀. 모든 세계를 삼켜버려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심연.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매일 일기를 쓰라고 권유했다. 매일 그날 있었던 일, 느낀 일, 생각한 일, 기억이 난 일들을 모두 기억해두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그러나 그런 나의 권유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무엇보다도 그는 항상 일기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그가 일기장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해야 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날마다 짧은 메모를 일기장에 착실하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바로 그 전날 자신이 쓴 것을 보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필적이나 문체는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전날 자신이 무엇인가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곤 했다. 놀라기는 했지만 관심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전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가 쓴 일기는 전혀 맥락이 없었다. 전에 쓴 내용과 관계없는 글투성이로 시간관념이나 연속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아주 싫었고 하찮은 것들만 기록해 놓았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음이라든가 텔레비전에서 야구를 보다와 같은 식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애당초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깊이 그러니까 감정면에서나 사교면에서의 깊이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상이나 사건을 그저 기계적으로 늘어놓는 존재,
휴음이 말한 분별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을 아니까? 이 끝없는 망각, 이 가슴 아픈 자기 상실을 지면은 알았다고도 할 수 있고 몰랐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리나 눈을 잃으면 다리가 없고 눈이 없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문제를 그렇게 그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환자들 틈에 끼어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도대체 그가 어떤 기분으로 사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체격도 좋고 건강한 데다 일종의 동물적인 강인함과 에너지의 소유자였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무기력하고 활발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게다가 누구나 느끼듯이 매사에 무관심했다. 옆에서 보더라도 어딘가 모자란 데가 있다고 느껴졌지만 본인이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알 수 없었다.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는 무관심했다. 오늘날 나는 그의 기억이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분은 어때요? 기분이 어떠냐니요? 그는 내가 한 말을 반복하면서 머리를 퍽퍽 긁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해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망설였다. 한 남자를 은근히 참기 어려운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저주저 하면서도 다시 물었다. 인생이 괴롭지 않다면, 그렇다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느끼나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느끼지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냐고요?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오랫동안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얼굴에 끝모를 슬픔과 체념이 드리워졌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에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어떻겠냐고 권해보았다. 그가 단시간에 하는 게임이나 퍼즐을 아주 잘했고 또 좋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 자신이 고독하지 않으며 친구나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듯 싶었다. 자신이 고독하다고 단식하진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정말이지 쓸쓸해 보였다. 슬픔을 말로 표현한 적도 없었지만 그의 모습에는 슬픔이 뚝뚝 묻어나왔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 한 것은 효과가 좋았다. 일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그는 여러 게임에 얼굴을 내밀고 짧은 시간이나마 열중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도전 의욕을 잃고 말았다. 그는 어떤 퍼즐이든 별로 힘들이지 않고 모두 풀었다. 게임을 해도 누구보다 잘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또다시 침착성을 잃고 안절부절했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벌컥 화를 내기도 했다. 게임이나 퍼즐은 아이들의 놀이인데 자신이 그런 걸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그는 애타게 뭔가를 하고 싶어 했다.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가 되고 싶고 뭔가를 느끼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의미나 존재의 이유를 갈망했다.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자면 일과 사랑을 추구했던 것이다. 과연 그가 일을 할 수 있을까? 1965년에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는 산산이 부서진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는 두 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모르스 전신 부호와 타자를 치는 일이었다. 특별히 사용할 곳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의료원에서는 모르스 전신 부호를 사용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타자는 칠 수 있었다. 만일 그가 예전의 기술을 되살린다면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게임과는 달리 진짜 일거리를 갖게 되는 셈이었다. 드디어 지미는 예전의 기술을 되찾아 아주 빠른 속도로 타자를 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천천히는 치지 못했다. 그는 타자를 치는 가운데 이리 주는 도전감과 만족감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결국 표면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자판을 두들겨 글자를 찍어내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다. 지미는 그저 기계적으로만 칠 뿐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짧은 문장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계속 나열될 뿐이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어떤 병에 걸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어느 날 간호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호사들은 이 질문을 듣고 몹시 분개했지만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해 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지미가 성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직접 판단하세요. 나는 성당에 가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골똘하게 정신을 집중하는 지미의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성체를 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성스러운 의식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그의 마음은 미사의 정신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긴장과 정수기 감도는 가운데 그는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서 종교의식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어떤 하나의 감정에 몰두한 채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있었다. 그런 모습 어디에서도 기억상실증이나 코르샤코프 증후군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제 그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메커니즘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기억상실증이나 기억의 불연속 따위가 도대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는 어떤 하나의 행위에 그의 존재를 기울여 그것에 몰두했다. 인간에게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유기적인 통일을 바늘 하나도 꽂을 틈 없는 연속을 그는 달성하고 있었다. 분명히 지민은 정신 집중에 몰두하는 행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속성과 현실성을 되찾았던 것이다. 간호사들이 말한 대로 그는 성당에서 자신의 영혼을 얻었던 것이다. 누리아의 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그가 한 말이 생각났다. 인간은 기억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 의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신경심리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 영역에서 당신은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그를 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억이나 뇌의 기능 혹은 두뇌만으로는 그를 떠받칠 수 없었다. 그러나 윤리적인 행동이나 주의력 집중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미적, 연극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성당에 있는 지미를 바라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고 그것을 떠받치고 그곳에 평온을 주는 것은 종교 말고도 다른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지미가 보여준 것과 같은 몰두와 정신 집중은 아마 음악이나 미술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지미는 음악이나 간단한 연극을 따라가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음악이나 연극 속의 매 순간은 그 속의 다른 순간과 관련을 맺으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미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해서 의료원의 정원 손질을 맡게 되었다. 처음 그는 정원을 날마다 낯설어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집안보다 오히려 정원에서 더 친숙함을 느꼈다.
이제 그는 길을 잃거나 방향을 잘못하는 일이 전혀 없다. 내 생각에 그는 코네티컷에서 살던 어린 시절 자기가 좋아했던 정원과 비슷하게 정원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지민은 공간화된 시간, 가로 열고 동기적 단위에 의해 분할되고 구분되는 공간화된 시간, 이런 시간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따로 놀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거나 서로 침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로 닫고. 에서는 완전히 길을 잃었지만 베르그송이 말하는 의도된 시간 안에서는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면적인 구조에서 보면 두서없고 터무니없는 것도 예술 혹은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정합성과 안정성을 지닐 수 있는 법이다. 더 나아가 거기에는 오랫동안 상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남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일이나 퍼즐 게임 그리고 계산과 같이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을 할 때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나면 또다시 무의 세계의 망각의 심연으로 깊게 빠져들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자연이나 예술에 눈을 돌릴 때라든지 음악에 귀를 기울이거나 성당 미사에 깊이 몰입할 때는 주의력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다. 그럴 때의 지민은 다른 때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다. 지미를 알게 된 지도 벌써 9년이나 되었다. 신경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중증 코르샤코프 증후군 환자이다.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하지 못하며 1945년 이후의 일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때때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쉽게 흥분하고 지루해하거나 초조하고 불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두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혼에 마음을 기울이는 인간, 즉 키에르케고르가 나눈 범주들인 예술적, 윤리적, 종교적, 극적인 것 모두를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어쩌면 그가 슈미 말하는 식의 거품 같은 존재, 인생의 표피 위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일관성, 즉 그가 앓고 있는 쉬움식의 질병을 초월하는 어떤 길이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경험과학에는 그런 길이 없다. 경험과학, 즉 경험주의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쩌면 진료와 관련된 교훈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교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코르샤코프 증후군이나 치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렸더라도, 혹은 심각한 기질적인 장애나 슈미 말하는 식의 용해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예술이나 교감, 영혼의 접촉을 통한 재통합의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조금이나마 남아있지 않을까? 신경학적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로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렇군요. 예. 뒷얘기가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뒷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네. 생각보다 시간이 꽤 흘렸네요. 86쪽 1시 25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정경이 내리고 뒷이야기. 나는 이제 코르샤코프 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역행성 기억상실증이 언제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코르샤코프 증후군은 알코올로 인해 유도체가 파괴되고 그 때문에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순수한 기억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포금을 하면 안 됩니다. 포금을. 이런 증후군은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에게서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희귀한 질병이다. 물론 누리아의 환자처럼 종양 같은 다른 병리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일과성 급성 코르샤코프 증후군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병례가 최근에 보고된 적이 있다. 편두통, 뇌손상, 뇌의 혈행장애로 인한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증 환자들의 경우였다. 그런 환자들은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기묘하고 심각한 기억상실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편집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기계적으로 잘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심각한 기억상실증 증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인 기억이나 일상은 완벽하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한 말이나 불과 몇 분 전에 본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임상 내에서는 심각한 역행성 기억 상실이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내 동료인 레온 프로타스 박사가 최근 접한 다음과 같은 병례도 있다. 아주 지적이고 능력 있는 남성이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신에게 아내나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 30년에 걸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린 꼴이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서너 시간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곧 회복되고 더구나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것은 생각할수록 끔찍한 이야기다. 풍요롭게 살고 많은 일을 했으며 또한 온갖 추억이 서린 3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말살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무서운 증상에 빠졌다는 것을 타인만 알고 당사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본인은 건방증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못한 채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하루가 아니라 가로 열고 보통 알코올에 의한 의식 상실은 하루 정도이지만 가로 닫고 생애의 절반가량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낯설고 기분 나쁜 공포를 안겨준다. 나이가 들면 중풍이나 노쇠, 뇌손상 등으로 그때까지의 생활, 즉 고도의 정신생활이 예상치 않게 빨리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일을 겪는다 해도 자신이 인생을 살아왔고 자신의 등 뒤에 과거가 있다는 기억은 남으며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뇌를 다치기 전 또는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는 힘껏 노력하면서 살았다라고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식은 인간에게 때로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 쓰디쓴 회한을 주기도 하지만 역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이러한 의식조차 없어진다. 분유엘이 말한 일체의 기억상실, 전 생애를 지워버리는 최후의 상실은 말기 치매증에서라면 아마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내 경험상 한 번 정도 발작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기억 상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면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내가 진찰했던 어떤 환자는 머리 뒤쪽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혀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죽어버렸다.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행동을 보면 장님이 틀림없었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없었다. 질문과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완전히 장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시각적 상상력과 기억을 몽땅 잃어버렸다. 그런 까닭에 그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다는 관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무엇 하나 표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다라든지 빛과 같은 개념을 질문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쩔쩔맸다. 결국 모든 점에서 시각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본다는 것과 관계에 있었던 모든 부분을 상실하였다. 발작을 일으킨 순간에 사라져 두 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각 기억 상실, 말하자면 상실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은 결국 전면적인 코르샤코프 증후군의 성질이 같으며 시각의 특정된 점만 다를 뿐이다. 그보다 더 작은 범위에 한정된 기억 상실도 있다. 앞에서 나온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좋은 예이다. 그 경우는 완전한 얼굴 인식 불능증이다. 피 선생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라는 것을 상상하거나 기억할 수도 없었다. 본다 혹은 빛이라는 관념을 잃어버린 환자처럼 피 선생은 얼굴이라는 관념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코르샤코프 증후군의 예는 1890년대에 안토니 기술하기 시작했다. 코르샤코프 증후군이든 안토니 서술한 증후군이든 이러한 증후군이 그 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즉 당사자의 세계, 생활, 인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미의 경우 혹시 그의 고향, 즉 사라진 기억보다 앞선 시절로 데려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때때로 이야기해 보았다. 그러나 코네티컷의 그 작은 마을은 눈부실 정도로 발전해서 큰 도시로 변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 나는 얼마 후에 알게 되었다. 지미가 아니라 다른 코르샤코프 증후군 환자를 통해서였다. 스티븐 R이라는 그 환자는 1980년 갑자기 건망증에 걸려서 거의 2년 전까지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는 심한 발작과 경련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입원했다. 어느 주말에 그는 모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에 대해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에 있을 때 그는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거의 언제나 그랬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집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은 말하자면 지워진 기억 너머에 있는 타임캡슐 같은 곳이었다. 그는 곧바로 이곳이야말로 자기 집이라는 기분을 느꼈다. 예전에 눈에 익었던 것을 모두 알아보았다. 청우개를 가볍게 두들기기도 하고 온도 조절 장치도 점검해보고 자신이 애용했던 팔걸이 의자에 예전처럼 앉아보기도 했다. 이웃 사람이나 가게, 선술집이나 영화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1970년대 중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들이었다. 조금이라도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오늘 왜 커튼을 바꾸었지? 하고 그는 갑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왜 바꿨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말이야.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초록색이었잖아. 그러나 1978년 이후 커튼은 초록색이 아니었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집이나 가게는 거의 기억했다. 1978년에서 1983년까지는 거의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관이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을 보고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부셔버리고 슈퍼마켓을 세울 수 있을까? 그는 친구나 이웃 사람은 금세 알아봤다. 그러나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다. 많이 늙었구나. 그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지난번엔 저렇지는 않았는데 어째서 오늘 모두가 다 늙어 보일까? 그러나 그보다 더 애처롭고 두려운 일은 아내가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일어났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지극히 괴이적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본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집으로 끌려온 꼴이 된 것이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는 갑자기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 그야말로 광기나 악몽 같은 광경을 바라보는 듯이 진저리를 쳤다. 다행스럽게도 1, 2분이 지나자 그러한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 이러한 환자들은 과거 속에서 화석화되어 있으며 과거 속에서만 올바른 판단력을 느끼고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병원으로 돌아온 스티븐이 공포와 당혹감에 젖어 부르짖던 외침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를 요구하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타임캡슐처럼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는 이렇게 심한 시대착오증에 빠져서 고통받는 환자를 달리 본 적이 없다. 가로 열고 억누를 길 없는 향수의 로즈 R을 제외하고 가로 닫고 지민은 아쉬우나마 평안을 얻었다. 윌리엄은 끊임없는 담소를 즐긴다. 그러나 스티븐의 경우에는 시간이 상처처럼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며 그 고통은 결코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고. 다 읽었습니다. 길 잃은 뱃사람. 길 잃은 뱃사람. 저도 기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30, 40대 특히 30, 40대 기억이 뭐 이렇게 또렷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휙 지나간 것 같고 현실감이 원래 기억하면 이제 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이제 어떤 현실감 같은 거
느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심하고 있는 게 나의 기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예. 자, 아무튼 잘 읽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